네, 안녕하세요. 벤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보드를 들고 왔어요. 네, 정말 왠지 느낌이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요새 또 날씨도 너무너무 무덥고 습도도 높은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좀 패키지가 작잖아요. 네, 딱 봐도 패키지가 작아서 조그만 보드구나, 그리고 이제 컴덕후 분들은 바로 ITX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텐데, 일단 모델명 기가바이트 B660i 어로스 프로 DDR4 모델입니다. B660하고 I가 붙었으니까 ITX가 되겠죠. 네, 일단 뭐 이 ITX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나 계실까봐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마더보드라는 어떤 부품은 크게 폼팩터라고 해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규격이라고 하는 건데, 그 규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이라고 부를 수 있는 ATX가 있고요. 그 다음에 ATX 보드에서 일반적으로 세로 길이가 조금 짧아진 MATX가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 ATX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극단적으로 크기를 줄인 그런 보드 규격이 있는데, 바로 그게 미니 ITX의 줄임말 MITX라고도 하고, 혹은 뭐 그냥 아예 줄여서 ITX라고도 합니다. ITX가 얼마나 작냐면 한쪽 면의 길이가 한 뼘도 안 돼요. 약 17cm이고요. 그래서 가로 세로 둘 다 17cm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조그만 PC를 구성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대체제가 없어요. 네, ITX 보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가바이트 어로스 모델이라서 이제 어로스 엠블럼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오른쪽에 좀 눈에 들어오는 스티커가 있어요. 정품 메이드 인 타이완. 네, 대만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기가바이트, 에이수스, MSI 이런 회사들이 다 대만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3년 무상 보증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 제가 아까 말씀드린 ITX이기 때문에 I가 들어가 있고 DDR4 모델이에요. 그래서 인텔 12세대 프로세서가 DDR4, DDR5 메모리를 모두 지원하지만 보드에 따라서 그 규격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보드는 DDR4 전용 모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뒷면 볼까요? 네, 뒷면이고요. 왼쪽에는 ITX 보드의 레이아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부를 좀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8+1+1 페이지고, 초크 출력은 90A짜리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어드밴스드 서멀 디자인이라고 해서 M.2 히트싱크를 어떻게 공을 들였는가, 간단한 도식화한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듀얼 USB 3.2 타입C, 타입C, 그 다음에 인텔 2.5기가비트 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지원하기 때문에 안테나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자, 이 정도 살펴봤으니까 이제 패키지 개봉해서 바로 내부 보겠습니다. 네, 상자가 작아서 개봉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네요. 너무 귀여워. 네, ITX 너무 귀여워요. 보드가 있고, 이제 보드는 이렇게 스티로폼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티로폼으로 둘러싸여 있고, 요거를 열어주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액세서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 꺼내 볼게요. 네, 생각보다 구성품이 조금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은 SATA 케이블, 시리얼 ATA 케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거 잠깐 까볼까요? 재질이 어떤지? 와이파이 6를 지원하기 때문에, 물론 블루투스 5.2도 지원합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안테나는 이제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서 보호 필름도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안테나의 어떤 디자인이 타 기업하고 굉장히 유사하긴 한데, 디자인 나쁘지 않아요. 어로스 디자인하고 좀 콘셉트도 잘 부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RGB 케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M.2 고정 나사, 그리고 4핀 연장 케이블이 있습니다. 4핀 연장 케이블. 이 4핀 연장 케이블이 왜 있냐면, ITX 보드는 그 보드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런 핀 헤더도 극단적으로 면적을 작게 설계하거든요. 그래서 작게 설계한 것에 그대로 끼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연장 젠더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내려놓고, 매뉴얼이 있어요. 네, 매뉴얼. 기가바이트 매뉴얼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왜? 마더보드 매뉴얼이 한국어를 지원해요. 네, 이렇게
이 매뉴얼이 사실 보드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모두 담겨져 있는데 이 전체 분량을 모두 한국어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초보자 또는 뭐 컴퓨터 중급자라도 그 새로운 보드의 어떤 그 핀 헤더 각각의 역할 그리고 포트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사양을 알기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보드를 통해서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다른 제조사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기 힘들거든요. 기가바이트가 정말 잘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한국어 매뉴얼. 자, 이제 주인공을 좀 봐야겠죠? 비닐을 열고 자, 이렇게 정말 귀여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7cm라고. 그래서 한 뼘이 채 안 됩니다. 제가 손 한 뼘이 정확하게 20cm거든요. 제가 한번 대볼게요. 자, 이렇게 한 뼘도 안 되죠. 네, 한 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세로 길이도 마찬가지로 17x17 이런 규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 슬롯은 단 한 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ITX 보드는 한 20년 됐습니다. 나온 지는 한 20년 된 규격인데, 예전에는 그 CPU나 아니면은 뭐 노스브릿지, 사우브릿지 그런 칩세트에서 모든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랜 카드도 필요하고 사운드 카드도 넣어야 되고 뭐 TV 수신 카드 뭐 여러 가지 확장 카드를 보드상에 슬롯을 통해서 끼워야 됐지만, 뭐 요새는 웬만하면 보드에 통합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저는 사실 그래픽 카드만 꼽아도 나머지 슬롯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효율을 중시하는 분들한테는 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디자인이 우리가 늘 봤던 어로스 감성 특유의 약간 어두운 회색에 살짝 푸른빛이 감도는, 살짝이에요. 아주 살짝, 아주 미세하게 푸른빛이 감도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놀라웠던 거는 이제 역시 웬만한 기능은 다 퍼주는 기가바이트답게 이렇게 백풀이 있어요. 이거 사실 타격으로 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비싼 보드 아니면 허락을 안 해주는 건데, 기가바이트는 백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하드웨어 제품을 리뷰하거나 또는 부품을 자주 만지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백플레이트가 굉장히 좋은 게, 보드를 분해하거나 조립할 때 사실 급하면 이 보드를 이제 무릎 위에 놓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백풀이 없으면은 이 납땜 자국 때문에 막 바지 실밥 있잖아요. 실밥이 막 뜯기기도 하고 뭐 손에 상처도 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견고한 백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래도 다루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면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이 제품의 가격이 20만 원대 중반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가격 대비해서는 구성이 상당히 좋아요. 일단 뭐 전원부 히트싱크에도 히트 파이프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분해해서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히트 파이프도 있고, 그리고 M.2 히트싱크도 굉장히 빠방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12세대 프로세서를 지원하기 때문에 LGA 1700 소켓이 있는데, 이 소켓 커버에도 어로스 엠블럼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슬롯은 2개예요. 아무래도 면적이 넓지 않다 보니까 ITX 보드는 대부분 2개죠. 2개가 되어 있고, 딤 슬롯 2개에 DDR4 5333MHz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메모리 용량은 64기가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전원, 그 다음에 마더보드 전원 단자는 왼쪽이랑 오른쪽에 있는데, CPU 보조 전원은 8핀 1개고요. 24핀 마련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SATA 포트가 4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USB 3.2 Gen 1 핀 헤더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타입C고요. 타입C고 포트 1개를 지원하고, 얘는 타입 A, 뭐 USB 3.2 Gen 1 일반적인 형태로 포트 2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핀 헤더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핀 헤더가 많은데, 일단 이거는 RGB 연동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뭐 클리어 시모스라든지 뭐 리셋 그런 것들을 쇼트를 통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PCI 익스프레스 4.0 16레인짜리가 달려 있고, 실딩 처리되어 있습니다. 실딩 처리되어 있고, 왼쪽에는 또 USB가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어드레서블 RGB 핀 헤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 다 설명은 한 것 같은데, 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CPU 핀 헤더가 있는데, 요거는 규격이 작게 설계되어 있어서 마더보드에 동봉된 연장 케이블을 연결하셔서 일반적인 쿨링팬을 장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풀 너무 마음에 들고, 이제 포트 한번 볼까요?
네, 포트. 자, 포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오 포트 이렇게 생겼고, 왼쪽에는 USB Type-C가 있고요. Type-C 있고, 이제 USB Type-A짜리도 있고, 다 이제 USB 3.2 Gen2고요.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시면 USB 3.2 Gen1. 네, Type-A 2개, 그 다음 USB 2.0 2개, 그리고 이제 내장 그래픽 출력을 위해서 디스플레이 포트 있고, HDMI 포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 잘못된 정보가 있더라고. 그 패키지에도 HDMI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HDMI 포트는 2.1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Q플래시 바이오스 버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실 때 CPU, 그래픽카드 이런 걸 장착하지 않아도 이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 CPU, 그래픽카드 꼽지 않고 마더보드에 전원만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Q플래시 기능을 위해서 이제 바이오스를 USB 메모리에 담아야겠죠. 그거를 꽂아 주시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네, 바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인텔 이더넷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안테나 모듈, 그 다음에 오디오 포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USB 포트는 이제 뭐 엄청나게 풍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준수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아이오 포트 역시 통합형으로 실딩 처리되어 있어서 뭐 조립 편의성을 강조한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인 디자인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B660 칩세트 그리고 ITX 보드들을 쭉 봤는데 가격 대비 그리고 구성 그리고 전반적인 디자인 완성도 이런 측면에서는 단연 기가바이트가 이제 최상위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충실한 구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를 좀 봐야 되니까 제가 이제는 직접 분해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원부 그리고 히트싱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분해를 완료했는데요. 아무래도 ITX 보드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최대한 공간 효율적인 구조를 위해서 사실 분해 자체가 일반적인 ATX 보드 이런 거보다는 조금 난도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헐벗은 보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트싱크를 좀 보여드릴 텐데, 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생겼고, 이게 뒷면을 딱 보시면 네,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기역자가 이제 전원부 히트싱크와 접촉하는 부위고, 이제 하단에는 칩셋, B660 칩셋 히트싱크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서멀 패드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요거는 칩셋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히트 파이프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히트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는 각각 히트싱크의 방열 능력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열전도를 촉진시키고 이런 역할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가바이트 보드 보면서 이제 항상 뿌듯했던 거는 이렇게 히트싱크와 전원부의 접촉면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서멀 패드의 배치가 모스펫의 한쪽 면만 이렇게 덮어진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정렬이 돼서 덮이는 형태, 이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사실 전원부 발열의 핵심은 초크보다도 모스펫이거든요. 네, 초크는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열이. 근데 모스펫은 이렇게 확실히 덮어줘야 됩니다. 물론 초크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비껴가긴 했는데 모스펫이 잘 덮여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드와 접촉이 되냐, 자, 이렇게 보드 보시면 이게 이렇게 접촉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트싱크가 아이오 커버부까지 모두 연장된 형태라서 제가 봤을 때 전원부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상위급 보드랑 비교하면은 이 아이오 커버부가 단순히 패널 형태로 이렇게 좀 부피가 있는 게 아니고 패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물론 하이엔드 보드보다는 방열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M.2를 좀 볼 텐데요. 이 M.2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일단 M.2 슬롯은 한 개입니다. 네, M.2 슬롯은 한 개인데 지금 이 히트싱크가 여기에 장착이 되고 나면, 자, 보세요. 네, 여기 M.2 슬롯 있죠? 여기에 또 추가로 M.2 히트싱크를 탑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M.2 히트싱크에는 아래쪽에는 서멀 패드가 없는데 히트싱크 표면에는 이렇게 서멀 패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쪽으로 제껴서 꼽아주면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로 또 이렇게 방열판 덮개를 덮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방열판 성능은 사실 여기에서 다 끝나는 거고, 이제 겉에 있는 알루미늄 방열판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열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은
뭐 그 역할이 크진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제품 디자인과 더 밀접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무 기능이 없는 뭐 철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거보다야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뭐 구성면에서는 저는 뭐 나무랄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M.2 히트싱크 안쪽에 보면 이렇게 서울패드에 약간 격자무늬 형식으로 이렇게 보호 필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 서울패드를 M.2 위에 접착을 해서 눌러 보니까 전반적으로 서울패드가 잘 눌리면서 접촉에 대한 어떤 결속성 그런 것들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안쪽에 보면 ITX 보드는 이제 워낙 면적이 좁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보드 배터리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일반적인 규격, 그러니까 ATX 보드에서는 한 이쯤 슬롯 부근에 은색으로 이렇게 리튬 배터리가 있는데, 얘는 리튬 배터리의 공간을 할당하기엔 워낙 면적이 좁기 때문에 바로 여기, 여기 카메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배터리가 세워져 있어. 배터리가 세워져 있어서 USB 포트 쪽으로 세로로 세워져 있어서 이 배터리를 케이블로 연결해서 보드와 직결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아니 ITX 보드는 조그만데 왜 가격이 확 저렴하지 않지? 오히려 더 비싼 느낌이 들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품 가격이라는 건 크기보다도 그 안에 들어간 어떤 설계 그리고 이제 생산성 이런 게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ITX 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기술과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전원부는 이렇게 8+1+1 페이지 구성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B660 칩셋은 CPU 오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2900 그리고 12700 이렇게 두 가지 CPU를 탑재해서 전원부 온도도 좀 측정을 해봤으니까 잠시 뒤에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전원부는 초크가 페이지당 90A 출력을 담당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스펫은 드라이버 모스펫을 탑재했고, 커패시터는 FP 니치콘의 FP 캡 시리즈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해해서 속살까지 모두 봤으니까 다음은 저희 퀘이 사전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시스템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고요. 저희가 CPU를 두 개 준비했습니다. i9 12900F, 그 다음에 i7 12700F고요. 자, 일단 부스트 클록을 좀 측정해 봤습니다. 일단 CPU에 모든 로드가 걸리는 블렌더 테스트에서 12900F가 4.7GB가 나왔어요. 그리고 12700F는 4.5GB. 지금 모든 스레드에 풀로드가 걸리는데 이 정도 수치가 나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드 기본 설정에서 전력 제한이 해제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게임 구동인데요. 사이버펑크 2077을 구동하면서 부스트 클록은 방금 블렌더와 똑같죠. 어차피 게임은 소비 전력이 더 낮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블렌더보다 더 높게 나오는데,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블렌더에서 애초에 최대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게임에서도 최대 성능이 나오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 소비 전력인데요. CPU 단독 소비 전력이고요. 12700F는 풀로드 시 137W 정도가 나왔습니다. 블렌더. 그 다음에 i9 12900F는 214W가 나왔네요. 마찬가지로 전력 제한이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소비 전력이 나왔습니다. 다만 게임 구동 시에는 100W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소비 전력이나 발열 그런 측면에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전원부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블렌더 구동 시 전원부 온도입니다. 12700F 장착 시에는 최대 약 54도, 12900F 장착 시에는 최대 70도 정도가 나왔습니다. 게임 구동 시에는 어떨까요? 12700F는 최대 약 46도, 12900F는 최대 약 48도로 상당히 준수한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저장 장치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저희가 삼성 980 프로 1TB를 사용했습니다. 자, 일단은 M.2 슬롯에 장착을 했을 때 이론적인 스펙과 성능을 확인해 봤는데요. 980 프로가 읽기 속도가 7000MB인데 실제 테스트 결과는 6828.3MB로 오차 범위 이내에 준수한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부팅 시간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부팅
시간은 19.8초. 네, 19.8초로 현재 저희가 테스트한 어떤 대조군 사이에서는 하위권인데 사실상 가장 좋았던 17.6초와는 딱 2초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SD 온도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히트싱크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기본 제공되는 M.2 히트싱크를 장착했을 때 온도를 비교해 보니까 히트싱크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는 65도에 피크치 72도를 기록했지만 히트싱크를 장착했을 때는 58도에 피크치 68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확실히 히트싱크를 장착했을 때 온도가 확실히 낮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 차이가 상위급 M.2 히트싱크를 보강한 그런 제품에 비해서는 뭐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다. 네, 그 정도로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가바이트 B660i 어로스 프로 DDR4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제품은 인텔 12세대 플랫폼 그리고 ITX 폼팩터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미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이 구성 대비 가격이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국내 가격이 약 20만원 중반대에 포진하고 있는데 국내 가격이 괜찮습니다. 지금 해외 가격 보니까 뭐 250달러, 260달러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 가격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실제로 이것보다 가격이 더 높으면서도 구성이 좀 빠지는 그런 제품들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ITX 폼팩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격만 봤을 때 조금 높긴 하지만 백플레이트 있고 그 다음에 뭐 M.2 히트싱크 제대로 지원해주고 와이파이 6 게다가 이제 블루투스 연결 가능하고 LED까지 있어요. 네, RGB LED도 이제 여기에 싹 사이드에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뭐 감성과 기능성 모든 면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보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아쉬운 건 뭘까? 네, 아쉬운 건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사실 기가바이트 문제라기보다도 ITX 폼팩터가 가지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쿨러를 선택하실 때 특히 공랭 쿨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제 부피가 큰 예를 들면 뭐 트윈타워 공랭 쿨러 같은 경우에는 현재 IO 커버부가 이제 상당히 면적이 작고 높게 솟아있기 때문에 간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쿨러 호환성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품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캠핑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직접 들고 다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사용자층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ITX 보드 같은 경우는 1차로 케이스를 ITX 폼팩터로 꾸며서 작게 이렇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휴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핑에 가서 뭐 영화를 보거나 혹은 뭐 고사양 작업, 고사양 게임이 필요할 때는 사실상 선택지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고성능 노트북이라는 훌륭한 대체제가 있긴 한데 그거를 어떤 가격대 성능비 면에서 접근하면은 노트북이 데스크톱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요. 네, 그런 분들한테 정말 좋은 솔루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벤치였고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